저희가 두 부대 발표가 아직 더 남았는데요. 다음은 이은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님께서 김차섭 실험미술과 기하학적 시각을 통한 세계인식 1960년대, 70년대 작업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은주 학예연구사님은 판화, 사진, 미디어 아트와 실험미술 등 매체 변화에 따른 현대미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귀한 연구자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은주라고 합니다. 김찬호 선생님 연구는 사실 저는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헤매했었던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다시 또 원점에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목차를 정했었는데요. 어쨌든 어떤 지점에 관련돼서는 오늘 발표를 해야겠다 해서 그 제목은 우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김찬호 선생님이 이건 물론 이제 텍스트적인 어떤 문헌에서 혹은 전시, 도로 같은 데서 혹은 미술사 책에서 이렇게 문헌들을 봤을 때 어디에도 있는데 어디에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미술사 연구나 할 때 재연을 할 때도 그렇고 소그룹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전시사를 통해서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미술사적인 해석을 해 나가는데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사나 작가론을 통해서 그런 해석들이 그간 잘 반영이 되어 왔었나? 약간 이런 식의 제 의식 혹은 기존의 어떤 연구 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김찬호 선생님이 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예를 들면 우리가 단색화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2012년에 단색화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하신 임진호 선생님도 와 계신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단색화라고 규정을 할까 했을 때 68년도에 일본의 현대미술 전시였는지 혹은 앵코르메 작가에서 연결된 것들이 단색화인지 혹은 75년에 도쿄화랑에서 열린 5가지 흰색점을 가지고 단색화 작가로 규정해야 되는지 혹은 임진호 선생님이 기획하셨던 2012년에 언급된 작가들로 단색화를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본인이 단색화라고 여기 있는 작가들을 규정해야 되는지 그렇게 규정했을 때 어떤 분들은 또 단색화 작가가 아니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험미술이라는 어떤 타이틀 안에서 김찬호 선생님이 어떤 지점에 있을까라는 어떤 시작에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들었고 오히려 이렇게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조 개인의 어떤 작업들의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조금 전시사나 거대 미시사와 거시사가 같이 직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의문도 좀 가지면서 연구를 임했었고요. 지금 김찬호 선생님 부재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존재한 흔적들만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서 사실은 좀 김명희 선생님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또 김찬호 선생님과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인터뷰도 해주셨고 오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김찬호 선생님이 70년에 스크린 판화를 굉장히 많이 제작하셨고 초기에 이제 회의 활동을 되게 극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작업했던 것들을 좀 재현한 영상도 있는데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어떤 틀로 지금 볼 텐데요. 우선 김찬호 선생님은 74년 뉴욕에 가시기 전에 스크린 판화 작업을 주로 하셨고 그 이전에는 67년 파리 비엔날레를 통해서 이렇게 앵코르메 관련된 혹은 여러 가지 미니멀 오바트 페인팅을 하셨고요. 그 다음 74년 이후에 애칭 이제 작업으로
더 집중적으로 두 개의 어떤 섹션, 뉴욕의 전과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68년도 제가 자화상 앞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색감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67년, 8년, 5년 김천 선생님이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작품들을 찾는데 거의 흑백독판이거나 소실된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 원본은 찾기 어렵고 지금 의뢰는 해놓은 상태인데 언제쯤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뉴욕 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좀 강한 색채, 뭐 생면 추상 연구일 수도 있고 강한 색채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하 프린트고 아래는 뭐 앞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역사나 사회적 사건을 가진 그래서 스크린 하나는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고 있고요. 그 다음 20이라고 묶은 뉴욕 이유죠. 74년부터 이제 주로 애칭 작업을 굉장히 전념을 했는데요. 74년에서 76년 사이에 정말 2, 3년 동안 뉴욕의 프렛 인스티튜트 다니시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제 83년까지 애칭 작업을 하세요. 나중에는 커피컵 작업도 있지만 주로 애칭 작업은 74년부터 83년 그리고 83년에 자화상 작업이라든지 또 다른 변곡 지점이 있어서 애칭 작업은 83년까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앞서 스크린판에서 봤던 것처럼 자갈밭의 기하이 똑같이 들어오고요. 아래 작업에서는 이제 점점 삼각형이 이제 선으로 바뀌는 작업들이 77년 윈도우를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파리 비엔날레는 그냥 우리가 젊은 작가들이 갔었던 곳이지 해서 항상 그 미술사 쪽으로도 여기 안 가본 작가분들 없을 정도이긴 하지만 사실 또 살펴보면 파리 비엔날레가 굉장히 좀 중요한 행사였고 그 당시 해외 진출이 사실 현대미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59년도에 출범이 돼서 61년부터 한국은 출품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띄운 이유는 김찬 선생님의 아까 말씀드린 흔적이나 위치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이제 요걸 이제 띄웠는데요. 61년에서 71년도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61년도에 그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체크한 작가분들은 소위 앵포르멜에서 단색화 작가로 넘어간 작가들이고요. 그린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물론 다 평면, 조각도 있었지만 모두 다 추상 작가들이었고 그리고 홍대와 서울대 출신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고요.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65년부터 좀 등장을 하죠. 최만일, 하종현, 박종대 이분들 나중에 에이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그린으로 표기를 했고요. 67년에 김찬호 선생님이 출품했던 시기에 박석원, 최만일, 김차섭, 임상진 이분들도 나중에 뭐 신전동이나 목동인이나 그런 실험미술 쪽의 작가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69년 이후부터는 사실 파리 비엔날레 작품들이 거의 설치 작품이라든지 실험미술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런 파리 비엔날레 출품 때문에 오히려 지금 김찬 선생님 지금 에이지 활동으로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우선 녹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대중 강연 때 만들었던 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파리 비엔날레 사실 그렇게 에이지 활동과 단색화나 파리 비엔날레나 그런 어떤 혼돈의 시기에서 딱 단순하게 앵포르멜 작가가 단색화였고 전이를 했던 분들이 실험미술만 했고 이제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비엔날레 왼쪽 측면만 보면 파리 비엔날레 출품했던 분들이 앵포르멜 작가였다가 단색화로 오고 여기 보면 에이지에도 이렇게 같이 분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전에 좀 그려놨었는데 오히려 그 작가들 목록들을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잘 확인이 됐었습니다. 김차 선생님이 출품했던 67년 이후에 사실 69년도가 되면서 파리 비엔날레가 굉장히 좀 규정 자체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면, 뭐 판화, 조각이라고 정해놨었지만 69년 이후부터는 공연 매체 혹은 팀워크로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뭐 공연 영상 이제 이런 작업들, 해프닝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매체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파리 비엔날레에 출품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김차 선생님이 어떤 작품을 출품했는지는 지금 좀 이미지를 찾고 있는데요. 아마 파리의 헨르라는 그 아카이브 센터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술체록을 이제 하셨던 그 아르코에서 교술체록에서는 김차 선생님이 출품했던 작품들이 이제 나이프로만 물감으로 텍스처를 십자가형으로 이재니가 하듯이 두텁게 여러 번 바르며 작업함 했을 때 약간 좀 엠포르멜의 경향의 작품들이 파리 비엔날레 출품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물감을 많이 섞어서 일그러진 태양을 그렸어 했을 때 십자가 형태라든지 태양 형태라는 게 뭐 엠포르멜 플러스 뭐 약간의 기하적인 것들이 이제 초기에 좀 보였던 것들로 보이고 이제 나중에 이 작품은 사실 좀 소실이 돼서 지금 이미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67년대 파리 비엔날레 도록입니다. 그리고 그 파리 비엔날레는 카탈로그랑 사진을 이렇게 규정 차원에서 내게 했기 때문에 사진 세부를 이제 보내는 거였었어요. 작가분들, 저는 이강 선생님 거 할 때 자료는 보러 갔었는데 작가들이 제출했던 뭐 슬라이드라든지 리플렛 같은 게 굉장히 잘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차 선생님이 제출했던 자료들은 아마 지금 보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967년 자료 지금 검색되는 바로는 6명의 예술가 관련 서류철이 이력서 작품 사진으로 있는 거가 지금 확인이 됐고요. 69년 이후에 파리 비엔날레 출품이 경향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김차 선생님이 70년대 앞에서 보셨지만 평면 작업을 하셨고 시각적인 거, 본다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작품들을 좀 구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화단의 어떤 전반적인 또 분위기일 수도 있고 해외 교류 차원에서 또 뭔가 새로운 걸 또 해야 되는 어떤 주류적 성향 때문에도 그렇고 혹은 좀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작업들을 펼쳐나가고 싶은 조형, 질서, 탐구 방향에서도 그렇고요. 69년 이후에 굉장히 그 해안화 조각중심에서 개념미술 퍼포먼스 설치, 제도 비판, 자율 참가 확대, 사회정치적 메시지 강조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었고요. 실제로 71년 이후부터는 거의 우리가 지금 실험미술 작가로 논의되는 작가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엔날레 정신이 사실 71년도에 69년도에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71년도에는 이 규정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71년도 이 규정 때문에 사실 한국도 그런 실험이라는 용어라든지 진보, 예술적 연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본질적으로 실험 성격을 띠는 전시여야 한다. 이제 약간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이 되거든요. 이게 71년도 규정이면 아마 그 전 70이나 69년도 정도에 사실 이제 전 세계에 어떤 규정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71년도에 비엔날레 정신이 추가가 됩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좀 빨리 넘겨볼게요. 이미지도 그렇게 보면서. 그 김차 선생님의 어떤 회화 작업은 사실 마티일드가 풍부한 또 아까 그 매트한 되게 생면의 작업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67년 작품 이미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진 않지만 앵포르멜 화풍과는 굉장히 비껴나가 있고 그 다음 뭐 그렇다고 해서 캔버스를 굉장히 좀 표면적으로 매트하게 그렸던 기악 추상 운동을 했던 오리진의 어떤 그런 추상 흐름과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차섭이 화면을 통해서 그린 대상은 어떤 추상과 경계에 대한 사유보다는 저는 약간 부분과 전체, 무질서 속의 질서, 왜냐하면 자갈밭이라는 뜻의 기하 도상을 넣는다든지 아까 그 5개의 화면을 분할됐다는 건
화면의 중심이 따로 있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과 전체적인 문제, 카오스와 규칙, 그다음 그 5개의 화면에 등장하는 또 반복성. 이 반복성의 개념은 판화가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김차 선생님 70년대 스크린 판화를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색으로 했지만 굉장히 반복적인 어떤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상파울로 비엔날레 그 입체 작품을 제작하기 전까지는 뭐 앵코르메이랑 하품 간 거리가 있지만 에이지의 실험 기술을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길게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고 에이지 활동에서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딘가에 다 계셨는데 어딘가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에이지 출범 이전에 젊은 작가들 거의 20, 30대 작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작가 연립전 홍대 중심으로 이제 이 전시가 열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캔버스가 거의 없고 설치, 해프닝이 여기서 처음 나왔던 전시 이면에 김차도 선생님이 활동했던 해와 68전의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해와 68전 있기 이전에 67년 한국청년작가연립전이 12월 달에 열려요. 그 다음 3개월 뒤에 이제 68회화전이 열리는데요. 이 68회화전과 그 청년작가연립전이 같은 어떤 새로움으로 인식이 돼서 하단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해와 68전은 뭐 평면에서 벗어나진 않는데 뭐 오브제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첨단 해야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9명이 출품을 했고요. 김구림 선생님도 출품을 했지만 또 곽훈, 김차소 선생님과 연결된 어떤 고리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선생님이 이제 이 당시 제가 왜냐면 이 부분이 약간 좀 배경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게 69년 이제 에이지 관련된 건데요. 청년작가 연립전에 있었던 오리진 작가들도 에이지의 멤버로 들어가 있지만 68년 회화 68전 역시 이제 이희 선생님이 2개를 같이 얘기를 해요. 20대의 젊은 세대의 그룹 운동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 같다. 작년 말 연립전을 통해 하나의 미술적 선전포고를 한 청년작가연합회는 금년 들어 앞서 언급한 종합미술전에 다시 그들의 주장을 표명할 기회를 가졌거니와 미술 강연, 지방순회 등 일찍이 없었던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네, 종합미술전이라고 공보관이 옮겨지면서 다시 또 실험미술 전시를 설치 미술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기성 작가들이 사실 작품이다라는 취급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실험미술에 대해. 실험미술이라기보다는 설치미술에 관련돼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희 선생님이 언급하고 있고, 또 연립회의 좋은 라이벌로서 곽훈, 김차석 등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20대의 그룹 형성 기운이 무르익고 있어서 3월 말에 예상되는 그들의 그룹전에 대한 기대 또한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회화 68전 열리기 전에 이제 이희 선생님이 쓴 칼럼입니다. 사실 이 2개의 어떤 그룹이 나중에 에이지는 70년, 71년 이후에 새로운 멤버들도 들어오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창립할 때만큼은 이 2개의 어떤 큰 축에서 에이지가 태동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때 곽훈 선생님이나 한기 선생님, 김구려 선생님 작업은 2013년대 김홍희관 선생님 계시지만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때 이게 이제 복원 재현이 돼서 사실 이 작품 하나는 실물을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작품은 좀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착되어지는 첨단 해학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68회화전을 김찬호 선생님 작품에 중요하게 좀 그래도 포착해야 될 부분은 다른 지금 포구, 팝 아트를 포구라고 옛날에 했었고 오프, 미니멀 아트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영상에서 김찬호 선생님을 해외에서 소개할 때 미니멀 오바트로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초기종 작품 같습니다. 오바트나 미니멀 아트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68 회화 그 전체를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우선 밝고 새롭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밝은 새로운 젊은 분위기가 무턱대고 생소하거나 어색하진 않다. 그러니까 해외의 채점단 미학을 받아들여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쓰여집니다. 아무래도 앞서 봤던 그 자화상 같은 밝은 생면 추상 작업이 이제 이 작품에 출품했었던 거에 대한 또 디스크립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 말에 있던 68회화 역시 한국하단의 새로운 전환으로 포착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신전동인과 무동인이 약간 추상표현주의에서 해프닝과 환경미술, 설치미술 등의 해외 사조를 연구했다면 68회화전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형태, 색채 관계, 시각적 착시효과 혹은 공간 구조라는 작품들 제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적 환영을 구축하는 오바트 이론을 탐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8회의 출품작은 2점인데요. 이제 요 한 점은 이제 큰 작품이고요. 네, 한 점은 요 작은 작품입니다. 사실 이 3m의 어떤 대형 캔버스를 5개로 분할을 해서 토로소가 이제 5개로 이제 분할된 부분에서 약간 저는 화면이 이렇게 분할됐다는 거는 시각의 어떤 운동 흐름이 연결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면서 기하학적 패턴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기하학적 패턴이 있고요.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5개의 토르소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면서 또 연결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바트의 어떤 움직임,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을 김찬호 선생님이 염두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사실 이런 어떤 그 반복적 패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은 아까 앞서 우리가 스크린 판화를 좀 봤던 것처럼 판화를 했던 그런 성향과 기법과 개념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좀 5개로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미지는 그 공간 잡지 68년 4월 리뷰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김찬호 선생님이 이제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 그걸 필름으로 크게 프린트해서 그 투명 필름을 가지고 스크린 판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앤디 워홀 판화에서 보듯이 아까 팝아트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의 필름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찍어내는 또 각각의 에디션을 또 부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갈밭이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갈밭 위에 다양한 기하학적 도형은 정말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갖고 온 거는 이 노트인데요. 이 노트가 사실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썼던 노트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5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토닉으로 된 선이나 사각형 또는 점이 고정적으로 반복해서 뭔가 나타나고, 그 구조물을 오랫동안 관찰하면 이것들이 눈에서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 금방 볼 수 없었던 형태가 색채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저는 이런 효과들이 이제 여기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나면 사실 어떤 이미지가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의 노트에서는 김찬호 선생님이 이거는 실험을 시키진 않았지만 여성의 신체를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상 도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에이지나 실험미술 앞단에 좀 길게 설명했던 이유는 김찬호 선생님도 지금 그 당시에 69년도에 이런 입체나 설치 미술에 대한 되게 본격적인 작업을 개념적으로 구상을 했었고, 글씨로 이거는 구현되지 않은 또 드로잉입니다. 그 에이지를 처음에 같이
같이 창립을 김천호 선생님도 했었잖아요. 그때 에이즈의 슬로건은 전이예술의 강한 의식을 전제로 빚은 빈곤의 한국 하단의 새로운 조형 질서를 오색 창조하여 한국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그래서 사실은 좀 캔버스나 뭐 회화보다는 설치나 판화 작업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김천호 선생님 역시 이제 그런 설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껴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68 회화에서 에이지로 갔던 행보들이 이제 김천호 선생님한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녹색으로 이제 했던 작가분들이 파리 비엔날레 출품했던 실험미술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명단이 있는데요. 파리 비엔날레 출품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실험미술 쪽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분들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실험미술 작가들이 지금 에이지, 아방가르 작가들이 실험미술의 원년 멤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죠. 김천호 선생님이 에이지 첫 번째 창립전 때 출품했던 작품인데요. 이거조차 지금 원본 작품이 없어서 흑백 도판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화면 분할들이 있어서 뭐 이거를 뭐 기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 앞서 그 전개했던 작품들이랑 연관성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형적으로. 그리고 69년에서 70년대 초까지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 설치 미술이 굉장히 급격하게 등장을 하는데, 일단 김천호 선생님이 했던 설치는 그 사람들이 조각 차원에서 관람하고 경험하기보다는 되게 시각적인 보는 거에 대한 것들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 드로잉에서도 지금 이 그림 보는 거니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소실점보다는 다양한 여러 레이어의 소실점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라는 부분도 이제 다층적인 어떤 시각의 어떤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에 컴포지션 AB 작업을 출품을 하시는데요. 이 작업, 이제 컴포지션, 저는 지금 이제 이 작품은 지금 컴포지션 B예요. 이거는 도쿄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작품인데요. 이게 지금 시츄에이션으로 되어 있지만 컴포지션 A로 도쿄 국제 파나 비엔날레 출품작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70년에 기하학이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크린 파나에서. 그리고 기하학이 계속 회화 초기 70년대 파나를 제작하기 전에 회화에서 등장했던 부분들을 좀 가지고 온 거고요. 왜냐하면 김천호 선생님이 기하학은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업의 중심 태제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조금 단계적으로 보였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회화 부분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으로 이렇게 막 나오진 않았지만 작업실에 보면 이제 이런 초기의 회화들이 기하학적 추상의 어떤 회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츄에이션도 기하학과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교롭게 71년도의 어떤 자료인데 75년도에 뉴욕 가셔서 작업했던 그 노트에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 지금 조선시대 형벌 칼이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역사와 관련된 주제들도 있지만 뭐 이 당시에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 배척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선 형벌 칼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요거 관련된 기하학적인 어떤 관련된 연구는 작업을 이렇게 딱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발견을 해나가고 연구를 해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71년도 작품인데 이거 75년 노트입니다. 그리고 김찬석 선생님이 조금 또 흥미로운 거는 파나라는 거를 굉장히 좀 주요 매체로 쓰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파나는 지금은 뭐 굉장히 좀 로우테크고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어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실험미술 작가들한테는 파나가 굉장히 새로운 매체였고 작가의 손을 떠나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신매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미디어 아트나 AI 가상현실 같은 효과일 수도 있는데 이때 파나는 김찬원 선생님도 하셨지만 거의 실험미술 작가들이 파나 전시를 많이 합니다. 이 사진은 강복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의 컬렉션인데요. 김찬원 선생님과 강복진, 박형기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이분들이 파나를 할 때 전차 광고를 찍으면서 학비도 벌고 서로 이렇게 친분을 다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전차 광고를 한 60년대 초반부터 64년까지 찍으면서 사실 파나, 스크린 파나가 뭐 쉽다곤 하지만 그 전문적인 파나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습득이 됐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크린 파나를 그 아르바이트 생계용으로 전차 광고 찍다가 잘 찍으셨고 도쿄국제 파나 비엔날레에 70년에 이렇게 출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 도록에는 컴포지션 B 화면만 있어서 지금 A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지금 도록을 보면 이 당시에 김차섭 선생님이 2점을 출품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 작가 3명이 출품을 같이 했어요. 이거 하종현 선생님 작품이고요. 이건 이유환 선생님 작품입니다. 각각 2점씩 출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찬원 선생님 작품이 정말 파나로서도 초기 작품이지만 기악 형태로서도 이미 완성도가 있었고 이 작품은 후에 뭐 드로잉이나 페인팅으로 그리는데도 이제 그런 효과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 아트 인터내셔널 굉장히 중요한 잡지잖아요. 71년도에 70년에 있었던 도쿄 국제 파나 비엔날레 기사가 71년 아트 인터내셔널 잡지에 실려요. 지금 요 위에서 이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트 인터내셔널이 국제적인 어떤 잡지로 뉴욕 레터, 런던 레터, 도쿄 레터 해서 조셉 러브가 도쿄의 화랑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전시를 할 시기에 이 도쿄 국제 파나 비엔날레를 보고 아트 인터내셔널에서 도쿄 레터에 이 부분을 씁니다. 굉장히 많은 도쿄 관련된 전시가 있고요. 조셉 러브라는 미국 평론가는 68년에 트리겐 비전이라는 도쿄 화랑의 전시를 70년 휴먼 다큐멘타라는 전시를 기획하면서 이 전시를 받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사실 김찬원 선생님이 여기 그러니까 일본 작가로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린 파나가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다, 임팩트 있다라는 그 한 줄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이후에 제가 좀 사실 여기 앞서 보시면 요 삼각형은 좀 그냥 한 번에 판으로 찍지 않고 좀 스페셜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도쿄비 국제 파나 비엔날레도 그렇고 조셉 러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2점 중에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찍힐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 평리에서 김명현 선생님이 이제 박스를 열면서 그 뉴욕 가기 전에 이제 있었던 박스에서 이 사진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자갈밭 사진들이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작업이 되고 우선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2개의 사진을 합쳐서 필름으로 만들어서 찍고 요것도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작은 사진이요. 요 작업에 나오는 이런 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그 김찬원 선생님이 뉴욕 가시기 전에 파나 전시는 국내에서 이제 강국진, 김상효, 김정수 선생님이랑 한 전시 도록을 볼 수 있고요. 이건 72년도에 작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크린 파나는 74년, 70년부터 4년 동안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 스크린 파나 필름이 이렇게 정말 그 짧은 시기에 강도가 높게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 필름 작품의 사이즈에 맞게 필름이 다 제작이 돼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스크린 파나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애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70 지금 그 이미지를 그냥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74년 이제 애칭이 이게 처음 스터디라는 제목으로 한 작품인데요. 이미지만 그냥 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남산에 가서 작업하시는 것들이 이게 지금 스터디에서 이게 애칭으로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하나로 작업을 하셔서 그랬는지 중요한 작품의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애칭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찬호 선생님이 판화를 통해서 변곡 지점의 중요한 것들을 항상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네, 금오산 작업이고요. 여기서도 사실 산 작업은, 마운틴 작업은 뒤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앞서서 작업을 하셨던 거고, 자갈밭도 사실은 뭐 팔당댐에서 시작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애칭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74년부터 76년까지 애칭을 되게 세밀하게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14점을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총. 그 다음 이 작업은 모마에 소장되어 있는 작업이고요. 모마에 바로 소장되면서 바로 그 모마 전시에 출품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 아까 앞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애칭 작업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브루클린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입니다. 그리고 윈도우랑 그 자갈밭 이후에 윈도우 라인이 77에서 81년도까지 제작된 화풍입니다. 모두 애칭 작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삼각형에서 점점 이렇게 선으로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걸 가져왔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야구공을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걸 잡아봤는데 그런 경험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지구가 내 손에서 물질적으로 잡히는 경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우리가 우주와 달과 지구를 삼각형으로 연결한 나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삼각형에서 점점 그 얘기가 당연해지고 많이 쌓이면 삼각형에서 점점 라인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 이 삼각형에서 점점 그게 간략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외 미술관 소장 작품으로는 앞서 봤지만 모마, 메트로폴리탄에 있고 버펄로, 그 다음 플린트 인스티튜션, 그 신시내티, 또 이제 그 이양 선생님이 57년에 그 서파나 비엔날레로 나갔던 그 공간이고요. 그 하버드 아트 뮤지엄. 굉장히 정말 그 2, 3년 사이의 작업들이 유수한 미술관에 다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보면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지금 5점의 파나와 스크린 파나 6점 이렇게 있어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는 파나가 11점이 있고 총 14점이 지금 국현에 있는데요. 자화상 작품이 3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현에서는 소장품이 14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인데요. 그러니까 지도를 계속 이제 거꾸로 놓고 다양한 향해를 시작하는데 북두칠성을 가지고 길잡이가 되는 별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별자리를 잡아서 나침반 역할을 해서 향해를 하는 그 시작을 83년도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82년도에도 드로잉이나 있는데 83년도에 제작한 애칭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변곡 지점에서 항상 이렇게 애칭 작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연구할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파나 하셨을 때 파나 작가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판을 만들어서 그냥 한 번에 찍는 게 아니라 뭐 퍼스트 스테이트, 세컨드 스테이트에서 단계를 둬서 파고 찍고 이 기록 과정을 남겨두셨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또 그래서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5개의 화면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부분과 전체일 수 있고 중심이 없고 주변도 중심일 수 있고 부분과 전체에 대한 얘기가 김찬호 선생님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초창기 젊었을 때도 5개 화면을 분할했고 2000년에도 화면을 또 5개로 분할하셨어요. 물론 거기에 좀 다른 또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화면 구성이 조금 계속 이렇게 변화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변치 않고 계속 뭔가의 어떤 하나의 집요하게 이렇게 끌어오지 않으셨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 70년대 초기 작품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김차섭 화백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